돈이 많이 늘어나면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자산가가 더 많은 돈을 불리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은 항상 통화량이 늘어나는 만큼 그 속도에 맞춰서 자기 자산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후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2030년까지 적어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늘어날 만큼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크게 가치도 많이 떨어지고 자산의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갈 개연성이 높다. 시중의 통화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광의 통화량 개념으로 한국은행에서는 1986년부터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6년에 48조 원이었는데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48조 원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늘어나가지고 작년에 38년 만에 2024년에는 4,045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었는데요. 그 추세에 대응을 잘 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게 당연한 거일 수도 있지만 머릿속에 항상 숙지를 하고 있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 변화를 잘 캐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대에 들어서는 통화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는 올해 8월 자료인데요. 이게 정확하게 4,400조 원이 됐습니다. 2020년 8월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1,300조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연평균 한 260조 원씩 늘어난 것이거든요. 이걸 보면은 코로나 사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시중에 풀게 됐는데 그 이후에도 다시 줄인 게 아니고 계속 높아진 수준으로 계속 통화량이 늘어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정부는 재정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2030년 무렵까지는 이렇게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범위를 두 개로 잡습니다. 협의의 좁은 의미의 통화량이 있고요. 그리고 넓은 의미의 광의의 통화량이 있는데 협의의 통화량을 M1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광의 통화량을 M2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은 그래도 우리가 통화량이라고 하면 M2를 가리킵니다. M1이라고 하면은 바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그런 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1에 해당되는 거는 현금하고요. 요구불 예금 이런 것들 수시 입출금식 예금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M2는 광의의 통화량은 M1에다가요 머니마켓 펀드 MMF라고 그러죠. 펀드 어음 그리고 정기예금 같은 건데 만기가 2년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그러죠. CMA 이런 것들도 많이 포함이 됩니다. M2라고 하는 광의의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즉각적으로 현금화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늦어도 2, 3일 안에는 현금으로 손에 쥘 수 있는 상당히 유동성이 높은 화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M1이 전체 M2의 한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M1은 구매를 상징하고요. M2는 금융투자를 상징을 합니다. M2는 대개 금융상품에 들어가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M1은 언제라도 쓸 수 있게 대기를 시켜놓은 돈이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나쁘면 M2는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쓰지 않고 조금 대기를 시켜놓고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놓는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 나빠지면 M2가 좀 더 많이 늘어나는 성향을 보이고요. 그리고 경기가 좀 좋아지면 즉각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쓴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M2에서 M1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통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경기가 나빠지면 조금 많이 늘어날 개연성이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으면 대출금리를 많이 낮추게 되고 기준금리를 낮추고 그에 따라 대출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돈이 더 많이 풀리게 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화량으로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지만 돈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서 아 경기가 이렇게 갔구나 이제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통화량 자체는 결과이긴 하지만 긴 추세를 놓고 보면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도 있고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도 통화량과 주가, 통화량과 부동산, 통화량과 금값을 비교해 보면서 미래를 점쳐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데서 모티브를 삼아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이제 이런 책을 써보게 됐습니다.
통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던 민간에서 대출로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한 1억 원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치면요. 이 사람이 이제 1억 원을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은 어떠냐면 들어온 예금을 기초 자산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한테 대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1억 원을 받은 만큼 전액을 다 대출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급준비금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해가지고 한 7%, 10% 남겨두고 나머지를 대출을 하게 되는데요. 1억 원을 받아서 지급준비를 10%를 잡아서 10%를 빼고 9천만 원을 대출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9천만 원을 대출을 해간 사람이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빌라를 샀다고 치면은 빌라를 판 사람의 계좌에 9천만 원이 찍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처음에 1억 원도 예금이 있는 거고요. 새로운 예금 9천만 원이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대출이 민간에서 반복이 되면서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시중에 내놓은 돈, 이거를 본원통화라고 그러는데요. 전체적인 통화량 M2는 어떻게 되냐면 본원통화 대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3배에서 한 15배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M2에서 전체 광의의 통화량에서 본원통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 6에서 7%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라고 하는 거는 금리가 낮으면 통화량이 자동적으로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90년대까지는 고도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굉장히 물가도 빨리 오르고 경제 성장률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굉장히 상상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1997년 3분기 이때는 은행 가계대출의 평균금리 이게 무려 15.21%에 달했습니다. 지금은 상상이 어렵죠? 근데 그 이후로 쭉 2000년대에 들어가지고는 금리가 계속 낮아졌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성장률이 조금씩 떨어졌잖아요. 그에 맞춰서 계속 금리를 또 낮췄던 것이고요. 그리고 성장률이 너무 낮아지면은 시중에 돈을 많이 돌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더 낮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쭉 장기 추세대로 낮아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대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라고 하는 거는 뭐 한 나라 단위로도 움직일 수 있지만은 다른 나라로부터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보면요, 이 미국의 70년 금리 추이를 보면은 기준금리가 장기간 우하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는 오일 쇼크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고물가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때 기준금리가 20% 가까이 갈 정도 굉장히 높았는데 그 이후로 미국에서도 굉장히 금리 낮아졌고요. 특히 2010년대는 양적 완화를 할 때 있잖아요. 무제한적으로 돈을 풀 때 이때는 아예 금리를 연방준비제도가 제로로 낮춰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2010년대 이후로는 미국이 됐건 일본이 됐건 유럽이 됐건 한국이 됐건 굉장히 많은 돈이 시중에 풀리면서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회가 돈에 취한 사회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통화량을 보유한 주체별로 나눠서 보면요. 우리나라의 이제 광의 통화량은 4,400조 원인데요. 올해 8월 기준으로 절반이 조금 넘는 정도가 가계에 가 있고요. 가계의 한 절반 정도가 기업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어디로 분산돼 있나? 그러니까 통화량이 M2가 어디에 가 있나라는 걸로 보면요. 은행의 한 절반이 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경제 활동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통화량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걸 알 수는 없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집계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면은 통화량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돈의 유통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경기가 나빠지면. 그래서 통화량 자체를 그렇게 사람들이 유심히 쳐다보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추세는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보면요. 2005년 무렵까지는 연간으로 봤을 때 GDP하고 M2, 광의 통화량이 거의 액수가 같았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2005년의 경우에는 GDP하고 M2가 거의 2조 원도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거의 같았다는 얘기죠. 점점 악의 입처럼 벌어지면서 GDP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M2가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는 M2가 GDP보다 한 1,500조 원 정도가 많습니다. 굉장히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에 비해서 통화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2010년대에는 아예 제로금리를 시행할 때가 길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21세기 들어가지고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중국의 영향이 큽니다. 중국이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중국이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중국에서 값싼 인건비를 이용해가지고
싼 물건들을 많이 생산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중국으로 또 많은 물건들을 수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넓어지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때는 어쩌냐면 2010년대 특히 그랬는데요. 금리를 되게 많이 낮춰도 물가가 엄청 늘지 않았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계속 저금리를 유지를 했던 거고, 그래서 통화량이 많이 늘어났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히 2010년대 같은 경우는 큰 전쟁도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태평성대였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됐냐면 이 저금리에 많이 취했습니다. 많은 나라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경제 주체들도 그렇고요. 저금리에 취하고 많은 통화량에 이제 취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냐면 경제 개혁 또는 구조 개혁 이런 거는 별로 안 하게 되고, 경기가 조금만 나빠도 금리를 낮춰가지고 시중에 돈을 많이 푸는 그런 정책들이 각국에서 남발되게 됐습니다. 구조 개혁을 하면 어때요? 굉장히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중앙은행들이 반발을 피해가지고 자꾸 시중에 유동성을 많이 부어주는 쪽의 정책을 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산 가격을 많이 올리게 되는 거고요. 물가도 올리게 되고, 이런 추이를 우리 개인들이 잘 유심히 봐야 된다. 우리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정부는 통화량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통화량 자체가 기사가 크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1998년까지는 한국은행이 총통화량 조절 정책을 썼습니다. 총통화량을 관리를 하는 정책을 쓰다가요, 1998년에 그걸 폐지를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은행들만 보더라도 통화량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캐치를 하고 파악을 할 수 있었는데, 1990년대 들어서 제2금융권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시장금리를 자율화하면서 시장금리에 대해서 당국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걸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많이 자율화시켰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돈도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은행이나 정부 이쪽의 입장에서는 통화량을 전체적으로 조절을 하기 어려워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게 금리와 물가만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연장에 비유를 하자면, 공연장에 들어가는 사람 수를 옛날에는 조절을 하다가 이제 그게 어려워지니까 입구만 이렇게 조절을 한다는 거죠. 금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은 공연장 안에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 관심이 없지만, 개인들은 통화량에 따라서 돈이 많이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나에 따라서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자산가가 더 많은 돈을 불리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은 항상 통화량이 늘어나는 만큼 그 속도에 맞춰서 자기 자산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후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경각심을 개인들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통화론자들 있지 않습니까? 통화론자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통화량이 늘어나는 최적의 상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 경제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을 더한 만큼 통화량이 늘어난다. 통화량 증가율이 그 두 가지 경제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을 합친 거하고 같다. 이러면은 최적의 상태로 보거든요. 그런데 1990년대 이후로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경제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을 합친 것보다 통화량 증가율이 더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까 보셨듯이 GDP가 늘어나는 것보다 통화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더 빠른 속도로. 그래서 이제 이런 움직임을 우리가 잘 캐치를 하고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86년 이후에 작년까지 38년간 단순 산수를 하면은, 자, M2 광의의 통화량은 연평균 12.4%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률은 5.4%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3.6%였습니다. 그래서 잉여된 돈이 많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자산가들은 더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긴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당국에서는 관심이 크지 않지만 당연히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자, 미국을 보면요. 미국에서 2000년에 100달러의 가치는 지금에 와서는 50달러를 조금 넘는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계속 현금의 가치는 떨어진다. 이거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잊고 경제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통화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화량이 이제 늘어나는 본원 통화가 나오면 시중에서 돌고 돌면서 민간의 대출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통화량이 확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애초에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시중에 부어주는 본원 통화,
이게 이제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듯이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거를 한국은행에서 하게 됩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국채나 이런 채권들을 매입을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보론통화가 이제 흘러가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정부가 돈을 쓰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국채는 시중은행들이 되게 많이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 시중은행들이 그 국채들을 한국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와서 영업에 씁니다. 그럴 때 그 빌려온 돈도 보론통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외국에서 우리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수출을 잘해가지고 돈을 벌어오잖아요. 이것도 통화량을 늘리게 됩니다. 왜냐면 달러를 많이 벌어오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우리나라에 갑자기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환율에 영향을 크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원화 가치가 너무 갑자기 올라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달러를 흡수를 하면서 원화를 더 풀어놓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보론통화가 늘어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정부가 사업에 집행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 있는 정부 계좌에서 민간에 있는 계좌에 돈을 싸주게 되면 이것도 보론통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부가 이제 지출을 할 때요, 세금 수입으로 들어온 것만 가지고 이렇게 지출을 하는 거하고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일부 빚을 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0조 원의 예산을 집행을 할 때 700조 원을 전부 세금으로 받아들인 거를 하느냐, 이런 경우라면 민간의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들였다가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이 작습니다. 그런데 600조 원은 세금으로 받아들인 걸로 하고 100조 원은 빚을 내서 한다고 치면은 이 100조 원이라는 게 국채로 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중은행이 가져가게 되고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 맡겨가지고 돈을 빌려온 다음에 대출 영업에 쓰기 때문에 이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가 쉽게 말해서 돈을 푼다는 말, 그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원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하게 되면 중앙은행을 찍어 누르듯이 돈을 많이 발생시키게 된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국채를 최근에는 근년에는 너무 많이 발행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쩌냐면 재정적자를 관리재정 수지로 판단을 하는데요. 이걸 보면은 재정적자가 2020년대에 들어서 매년 100조 원 안팎으로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에서 보면 짙은 색은 매년 8월까지의 재정적자를 말하고요, 맨 아래 숫자는 연간 재정적자를 말하는데 2020년대에 들어가지고 대체로 100조 원씩은 재정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8월까지만 해서 88조 원이 적자잖아요. 근데 이렇게 적자가 되면 이거를 국채를 찍어가지고 다 메우게 되는데, 이게 시중에 풀리는 돈을 굉장히 늘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재정을 많이 풀었는데 이게 계속 그 유지가 되고 있고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6, 17, 18년만 하더라도 재정적자가 우리나라가 10조 원이나 20조 원대에 그쳤습니다. 이게 갑자기 코로나 사태 이후로 100조 원대로 확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아파트 값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실물의 자산 가치가 많이 오르게 된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를 잘 봐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 지금 정부가 재정 지출을 많이 늘릴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 나온 중기 재정 지출 계획을 보면요, 2029년까지 매년 정부 예산을 5.5%씩 늘린다고 돼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5.5%씩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쓴다, 이렇게 예고가 돼 있다는 걸 우리 경제 주체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9년이 되면은 정부 예산이 반드시 꼭 그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835조 원이 될 거라고 이제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채를 그래서 도대체 이제 앞으로 얼마나 발행을 하냐, 이렇게 봤을 때 기재부의 이제 발표 자료를 보면요, 작년 말에 발표한 걸 보면 올해 국채를 80조 원만 발행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추가 경정 예산을 2번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소비 쿠폰을 주고 어쩌고 한다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추경을 45.6조 원을 더 집행을 했고, 그중에 30.6조 원은 국채를 찍어가지고 추가로 정부가 빚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주체들은 어떠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추경을 한다, 소비 쿠폰을 푼다, 이제 그 자체만 보는 것보다는 국채를 얼마나 찍길래 이렇게 집행을 하느냐, 이런 것도 국채 발행 액수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나겠구나 라는 것도 어떤 짐작을 해보고 이렇게 경제활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미래의 변화에 더 대비를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2029년까지 정부가 예고한 관리재정 수지를 보면요, 내년부터 4년 동안 매년 9조 원 이상 재정 적자가 매년 난다고 예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적자 폭이 커진다는 거죠. 적자 국채를 2029년까지 매년 100조 원 이상 이렇게 찍게 되면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부터 지금까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평균 260조 원 정도가 늘었는데 2030년까지 정도를 봤을 때 적어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늘어난 만큼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거를 정부가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화폐 가치도 많이 떨어지고 자산의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갈 개연성이 높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를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제 거시경제 발표 이런 거 뭐 액수가 크잖아요. 몇백조, 몇십조 이렇게 크니까 개념적인 숫자로 봐가지고 관심을 안 가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변화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늘어나는 그 추세에 맞춰서 내 자산도 더 늘어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10년대에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에서 제로금리를 했고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통화량이 얼마나 풀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를 다 보기는 좀 방법도 어렵고요. 큰 의미도 없어서 세계 4대 경제 권역의 통화량의 변화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계 4대 경제 권역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 유로존, 중국, 일본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군데의 중앙은행이 이제 집계한 통화량을 달러로 환산해가지고 합쳐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보면 2005년에는 23조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93조 달러가 돼가지고 20년 동안 4배가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20년 동안 한 4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추세가 이렇게 쭉 통화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고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늘어나는 게 글로벌하게 늘어나는 거랑 거의 이제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화량 증가 추세를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를 보면 상당히 놀라운데요. 미국은 코로나 사태 때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통화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빠릅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맘만 먹으면 돈을 확 팍팍팍팍 달러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늘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통화량이 늘어나는 원인을 비율대로 보면 민간에서 대출로 늘어나는 게 우리나라나 유로존만 하더라도 한 80% 왔다 갔다 하거든요. 70에서 90%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은 민간에서 대출로 늘어나는 비율이 한 60, 65%? 한 이 정도만 된다고 학자들은 연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위기가 발생해가지고 돈을 확 풀어놓을 때 그때 뭐 양적 완화 같은 거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걸 아시잖아요. 그런 게 미래에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들은 그런 경향을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보면요, 2022년에 지금 통화량이 조금 감소했다는 걸 그래프상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통화량이 이렇게 줄어든 거는 1960년대 이후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돈을 많이 풀어놔가지고 코로나 때 많이 풀리니까 이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2022년에 연방준비제도가 시중에 돈을 빨아들였습니다. 그게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데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면서 급격하게 이제 통화량이 좀 줄었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때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추세를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때 쉽게 말해서 존버를 하면서 미국 주식을 계속 보유를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럴 때는 시장에서 발을 잠깐 뺐다가 다시 통화량이 늘어날 때 다시 늘어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돈의 물결의 파도를 좀 개인들도 탈 줄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통화량의 의미도 알고 통화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얼마나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지 혹은 때로는 감소하는지 이런 거를 잘 캐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돈을 많이 풀게 되면 양극화가 심하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지사인데요.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자산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늘 수입, 내일 수입, 이달의 수입, 다음 달의 수입이 어떻게 되냐 여기에 급급한데요.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면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부를 더 많이 늘려갈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극화 심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그런데요. 여기에 평범한 사람들이 최대한 잘 페이스를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남보다 뒤처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냐면 자, 이 연방준비제도가 만든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요. 미국에서 통화량이 늘어나는 속도, M2가 늘어나는 속도하고 상위 0.1%의 자산가들의 순자산이라는 거는 자산에서 이제 부채를 뺀 건데요. M2가 늘어나는 속도하고 그리고 상위 0.1%의 순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놀랄 만큼 일치합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2010년대 이후는 특히나 거의 똑같은 선으로 움직인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양극화가 심해지고 부자가 더 부자가 된다. 이런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위 0.1%의 부자라고 한다는 거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산을 대체로 자기 회사의 지분 가치 주식으로 갖고 있거나 부동산 같은 걸 갖고 있는데 역시 돈이 많이 늘어나면 이런 자산 가치가 많이 오른다는 걸 알 수 있고 하위 50%의 순자산은 보세요.
그러면 돈이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격차가 커지지만 역시 하위 50%의 순자산 역시 2010년대 이후로는 한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상위 1%의 순자산하고 하위 90%의 순자산, 이게 이제 전체 국민들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원래는 상당히 벌어져 있었거든요. 왜냐면 하위 90%라는 거는 10명 중에 9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절대 다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위 1%보다는 예전에는 1990년대만 해도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런데 한 2010년대 이후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린 다음에는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90%의 사람들이 1%의 사람들하고 가진 게 서로 많이 비슷해졌다. 자, 이런 추이를 우리가 잘 보고 뒤로 밀려나지 않도록 굉장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10년대 이후로요, 집값 상승 속도하고 통화량 증가 속도가 놀랄 만큼 비슷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굉장히 2010년대 이후에 비슷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미국은 평균적인 집값이 통화량, 광해 통화량 M2를 따라간다는 건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의 집이 이 한국의 통화량 증가를 이렇게 따라가지는 못해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한국의 집하고 서울의 아파트는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큰 범주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의 집은 통화량을 못 따라가는데 서울의 아파트는 따라갑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돈에 풀린 거에 비하면 미국에 비해서 한국은 집값이 많이 안 올랐다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시사를 하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맨하튼이나 뉴욕이나 이런 시카고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큰 도시에서 선호하는 지역의 집값은 너무너무 많이 올랐다는 뜻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전체 평균이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만큼 늘었다는 거는 시골에 있는 주들의 집값이 많이 안 올랐다는 걸 감안하면 전체 평균을 매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집값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다는 거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쩌냐면 대출 규제가 심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TV 있잖아요. 집값 대비 대출 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리 많아야 이제 은행에서는 70%밖에 안 되는데 미국은 한 95%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출 규제도 조금 이제 심한 편이고 그리고 지방에 인구 감소로 있어서 지방에 이 아파트 값이나 집값이 많이 안 올랐다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M2가 늘어나는 속도하고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미국하고 한국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보면서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고 한국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가를 한번 볼까요?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S&P 500하고 M2 통화량하고 거의 비슷하게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길게 보면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이 두 그래프를 놓고 보면요. 어떤 구간에서는 S&P 500이 조금 더 위로 올라옵니다. 뭐 닷컴 버블 때 좀 더 위로 올라오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통화량 증가 속도보다 S&P 500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긴 추세를 보면서 주가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점쳐볼 수도 있고요. 자, 보시면은 S&P 500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어때요? 지금 M2가 늘어나는 것보다 좀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때는 이랬구나라고 하면서 과거를 반추해 보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예요. 과거는 맞는데 결과거든요. 이 결과가 쌓이면은 결국은 또 현재를 보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요즘 영리한 투자자들은 이런 지표도 봅니다. 자, 이 자료는요, 미국에서 M2 대비 미국 상장사의 시가총액의 합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M2 대비해가지고 시가총액이 2000년에 닷컴 버블이 있을 때 이때 자, M2보다 시가총액이 3배 돼가지고 상당히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이 그때랑 거의 비슷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통화량에 비해서 주가 수준이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다. 이렇기 때문에 각 투자자들은 이게 지금 과열인지 아닌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닷컴 버블 때와 상당히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2000년이고요. 그때는 미국 주식에 주로 미군들을 많이 투자를 했고 거의 대부분 미국인들 투자를 했고 해외에서는 기관 투자자들만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어때요? 지금 서학개미란 말이 있잖아요.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 투자자들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일본에서 그렇고 영국에서 그렇고 프랑스에서 그렇고 독일에서도 다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경향을 보면 세계적인 투자 트렌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한국 사람은 얼마나 투자하는지, 일본 사람은 얼마나 투자하는지, 프랑스 사람은 얼마나 투자하는지, 독일 사람은 얼마나 투자하는지 비교해서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투자 성향도 판단할 수 있고 세계적인 투자 경향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누가 전에 이제 분석을 구체적으로 해보는 작업을 안 했는데요. 제가 한번 미국 재무부의 공시 자료를 보고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는요, 각 나라별로 미국의 국채, 그리고 미국 기업의 주식을 얼마나 나라별로 갖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를 공시를 합니다. 엑셀 파일로 돼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이제 봤더니 작년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기업의 주식을 4,893억 달러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이냐 기관이냐 구분은 안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국민연금이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 KIC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또 기업들도 갖고 있고 다른 기관 투자자 들도 갖고 있고 이제 개인들도 갖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이건 이제 국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나라마다 인구수나 GDP가 경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자, 이거를 GDP 대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4,893억 달러어치를 갖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어쩌냐면 1조 410억 달러어치를 갖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대충 한 2.5배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GDP 대비로 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주식을 GDP 대비 27.8% 갖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어쩌냐면 25.3%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대체적으로 나라 사이즈, 경제 규모에 비해서 미국 주식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독일은 어떨까? 5,114억 달러고요. 이거는 GDP의 11.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비율로 보면은 우리나라나 일본의 절반도 안 돼요. 독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유럽에서도 자본시장이 굉장히 덜 발달한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이 나라는 독일은 자본시장에 많이 투자를 하지 않고 기업들이 은행에서 여전히 돈을 많이 빌려와서 이런 식의 이제 자본시장을 키우지 않는 식의 이제 금융시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특성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5,133억 달러를 갖고 있고 이게 GDP의 16.4%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은 어쩌냐면 미국 기업 주식 보유액이 1조 8천억 달러가 넘는데 이게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오래된 전통인데요. 버진 아일랜드라든가 케이만 군도 같은 그 조세 해피처 있지 않습니까? 조세 해피처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할 때 런던의 금융시장을 거쳐서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세 피처에는 사우디나 뭐 어떤 중동에 있는 자금이 가서 다시 이제 런던을 거쳐서 미국에 투자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순전히 이제 영국이 투자한 거를 우리가 고지고대로 영국에서 다 투자한 거다. 지분을 갖고 있는 거, 미국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게 영국에서 온 자금으로만 분류를 하지 그게 이제 조세 피처를 거쳐서 거기서 온 건지 아닌지 이런 거를 구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각국별로 미국 주식에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을 보면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은 유럽에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 큰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 나라들은 미국 기업의 지분을 굉장히 적게 들고 있어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의 주식 보유 액수 자체가 우리나라의 16% 정도밖에 안 되고 스페인은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GDP 비율로 하면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저성장을 하고 재정위기도 겪고 하면서 해외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많이 없었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금을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미국 주식에 투자할 만한 그런 여력은 많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나라별로 어떤 투자의 특징 이런 거를 이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과 비교해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 대비 미국 국채의 비율이 98%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일본에서 어쩌냐면 미국 주식하고 미국 국채를 거의 대등하게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쩌냐면 미국 주식 대비 미국 국채 보유액이 25%밖에 4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나 뭐 한국투자공사나 아니면 서학개미들이 미국의 이제 국채는 덜 투자하고 뉴욕에 있는 증시에 있는 주식, 그러니까 미국 기업에만 투자를 많이 해놨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린 시기에는 자산가들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 그리고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고민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이 고민을 하지 않고 월급을 모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뒤처지게 되거든요. 내가 대출을 내는 거를 두려워하거나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나는 고고한 학처럼 살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제외한 사람들이 다 대출
대출을 내가지고 통화량을 많이 늘려놓고 자산 가치를 높여놓거든요. 그럼 나는 어쩔 수 없이 거기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빚은 문제지만 적절하게 대출을 내가지고 내가 자산 투자를 하는 그거를 제약시해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제약시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질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화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거는 진원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듯이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진원지가 있고 진원지에서 서서히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원지에서 가까운 데 있을수록 돈을 더 많이 벌 확률이 높고요. 진원지에서 멀어지면 돈을 잃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자산을 더 비싼 값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거리 개념이 진원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 이 돈의 거리 개념을 장착을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돈의 이 거리에 따라서 진원지에서 멀어지면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의 거리에 따라서 불평등이 커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거를 이론상으로 정립한 사람이 18세기 초에 프랑스에서 활동을 했던 리샤르 캉티옹이라고 하는 경제학자입니다. 캉티옹이라는 사람의 이 이론을 보면요,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데요. 이 캉티옹은 어떤 걸 지켜봤냐면 돈을 주조해가지고 유통시키는 과정을 봤습니다. 18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돈을 주조해가지고 금화를 만들고 은화를 만들어가지고 시중에 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캉티옹이 주목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왕실 관계자들은 돈을 언제 주조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캉티옹이 주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광산 소유주들, 그리고 광부들, 이런 사람들을 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금을 가져다가 돈을 언제 주조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돈의 주조에 연계된 사람들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돈을 주조할 것 같으면 그 직전에 고기나 와인이나 금속이나 이런 값비싼 재화들을 싼 값에 삽니다. 미리 사두는 거예요. 일종의 사재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랬다가 돈을 한꺼번에 주조를 해가지고 시중에 확 유통을 시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평범한 사람들, 돈을 언제 주조하는지 몰랐던 사람들은 물가가 많이 오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물건들을 사야 되니까 손해가 발생하는데, 미리 사놨던 이런 광부나 광산 소유주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싸게 사놨던 거를 풀어가지고 이익을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돈의 거리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조 과정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돈을 벌고 멀리 있는 사람은 돈을 덜 벌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 수혜자가 있고 후행 피해자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차에 따른 어떤 이해관계가 발생을 하는 거고 득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현대에도 여전히 이 원리 자체는 통용된다는 걸 여러분이 명심해서 잘 알고 머릿속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1단계는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돈을 푼다든가, 그럼 이 돈을 2단계에서 기관 투자자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사모펀드나 이런 큰 손들이 1단계에서 만들어 놓은 돈을 먼저 손에 쥐지 않습니다. 그리고 3단계가 일반 투자자, 개인들이 되는 건데, 이렇게 돈이 흘러가면서 1, 2, 3단계로 가면서 자산들이 많이 오르게 되고, 그 개인들은 오른 자산을 사들이게 되니까 일종의 손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어땠습니까? 많은 집들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못 갚아가지고 은행들의 압류가 됐지 않습니까? 그 압류된 집들을 블랙록이 굉장히 싼 값에 사들였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나서 집값이 다시 많이 오르고 나니까 그거를 개인들한테 팔아가지고 블랙록이 큰 이익을 얻었거든요. 이런 메커니즘, 돈의 거리에 따른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명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현대에도 캉티옹 효과라는 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그림입니다. AI 업계의 캉티옹 효과, 이거 미국의 MBA 스쿨에서 경영대학원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그래프인데요. AI라는 신산업이 있으면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부가 창출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AI를 둘러싸고 이 캉티옹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건데요. 제일 먼저 AI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는 데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AI 업체하고 벤처 캐피탈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있는 데가 빅테크들하고 클라우드 업체들이고 개인들은 뒤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돈의 거리가 있는 거고, 이게 현대에도 계속 통용이 된다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옛날에 캉티옹이 이제 활동하던 시대에는 어땠냐면 돈을 주조를 했어요. 주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제작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에는 그렇지 않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대출을 통해 가지고 돈이 퍼져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돈의 거리를 짧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중앙은행이다, 내가 기관 투자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빨리빨리 움직이면 돈의 거리를 좁힐 수가 있거든요. 작년에 이맘때쯤 보면 미국에서 대선을 했지 않습니까? 11월 초에 대선을 하는데 10월 말에 이미 팽팽했지만 트럼프가 미세하게 앞서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미 10월 말에 눈치 빠른 투자자들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미 그때 1년 전에 보면 10월 말에 테슬라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가상화폐 중에서 리플이 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거를 눈치 빠른 사람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의 거리를 좁힌 사람이 있고 돈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의 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시라는 거를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뉴스나 이런 걸 볼 때 정부에서 거시경제 계획을 발표를 하고 할 때 이게 무심코 넘기지 마시고 국채를 얼마나 발행하는지 통화량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유심히 보셔가지고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와 금리와의 관계 그리고 주가나 부동산과의 관계 이런 거를 면밀히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보는 게 개인이 통화량이 이렇게 많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시기에 자기 자신을 지키고 방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화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때 이 파도를 잘 탈 줄 알아야 됩니다. 탈 수 있어야 되는데 파도를 못타고 남들은 다 파도 타고 있는데 나는 저 사람들 바보짓 하는 거야. 나는 가만히 있을래 라고 해변에 가만히 서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자신한테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짓이고요.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대출을 내가지고 파도를 너무 심하게 타다 보면 물에 빠져서 익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일이라는 게 모든 게 정도의 문제인데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에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제가 재차 강조하지만 돈의 거리 개념을 머릿속에 탑재를 하십시오. 돈의 거리 개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미래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